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를 통해서 복지 늘려준다더니 결국 내 지갑 터느냐 이런 심정의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일견애견됐던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는 뒷전이고 일단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무리한 공약들을 내걸곤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없는 돈 쥐어짤 일만 남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불필요한 사업들의 낭비와 중복을 줄여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겠다. 또 누락 탈루된 세금부터 걷겠다 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증세 안 한다고 선언은 해놨으니 이 꼼수 안 쓰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은 먹고 살만해 보이는 월급쟁이들이 제일 만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약 믿고 뽑아준 국민들로선 그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돈은 내야죠. 하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이 이야기에 실망과 좌절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기대를 걸었다가 이렇게 세금 부담은 늘고 경제 민주화는 점점 후퇴하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닌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세제 개편한 만큼이나 서민들 중산층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역행하는 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의 본사영업부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좀 굴곡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좀 움푹치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결국은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한 2,4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네. 종합주가시장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제 목요일 날 좀 예상을 했었는데 목요일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네. 옵션 만기 때 그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보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순차익 잔액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올해 우정사업본부 같은 국가기관하고 지방단체에 대한 그 차익거래 네. 비과수치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지자체 쪽에서 그 차익거래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반 기관들의 그 어떤 형태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을 끌어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을 제가 보니까 일본 엔하고 미국 달러와의 환율이 지금 95엔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지금 가장 크게 예상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역풍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참여연 선거 때까지는 어차피 정권을 잡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했지만 참여연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부터 잠당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그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과연 아베노믹스, 즉 아베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사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사분기까지 해서 일본 기업들이 쌓아놓는 현찰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올해 안에 하반기에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그거거든요. 아베의 재정 개혁 자체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또 아시아 경제에서 이 급격한 불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요새 중소기업들 얼마 전에 새로운 증시 거래가 시작됐었죠. 네네. 요새 어떻습니까? 그쪽 거래는? 그쪽은 지금 거의 지지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매 절차도 복잡한 데다가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거래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 것 같고요. 설립 취지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좀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증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새 뭐 베스트 업종, 워스트 업종 여쭤보기도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요새 좀 가지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LG전자에서 G2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스마트폰인데 하이엔드급인데요. 결론적으로 LG전자가 이걸 내놓으면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양분하고 있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사진을 내놓은 게 1,000만 대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옵티머스 G라든가 이런 것이 5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를 늘려놨다는 얘기인데 그건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9월달에 또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노트 3가 나오게 되고요. 예. 애플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던 애플의 아이폰 그 차세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 이런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만 OLED 쪽에 한 6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OLED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장비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IT 장비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조선주들이 드디어 바닥을 짚고 돌아온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 좀 뜸했던 드릴십이라든가 뭐 FLNG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수주도 막 들어오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상선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선주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괜찮아진다는 말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특히 그러니까 이달 초에 세계 조선업계 수출 잔량 총액이 2008년 9월 이후에 5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스에 따르게 되면 거기다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 신조선가가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에 가격이 완전 바닥을 쳤던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 쪽에서 가격이 회복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 특수선으로 갈 수 있는 드릴십 같은 건 사실 특수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 향선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선박금융 쪽이 강한 게 유럽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 쪽이 독일이 서서히 좀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9월달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일단 이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게 말이 나오면은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줄 수밖에 없는데 버냉키 의장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축소하겠다는 말은 사실 하지 않았었고요. 예.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예.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시장이 반응하기를 지금같이 가면 아마 9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실업률 6.5%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을 2%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해지면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되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조건이 뭐 엊그저께 나온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보니까 9월달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만약 9월에 시행이 된다고 친다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데 앞으로 남은 이제 8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실업률이 6.5%, 소비자 물가 2%, 6.5%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6.5% 하나의 선이라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선이라 그러면은 아마 2014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해석을 6%에 근접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2.5가 아니라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참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석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증시 상황이 매우 이 여름 날씨처럼 덥기도 하면서 지지부진한데 하여튼 빨리 증시가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이성철 부장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애플 특허 전쟁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무역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하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 ITC는 이제 특허 위반을 이유로 위반될 경우에는 이제 수입 금지 부품이라든가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상 국내 판매가 안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판결이,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판결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냈던 특허 침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애플이 이기게 되면은 삼성 제품이 이 판매 금지, 수입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미 예비 판정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예비 판결이 본 판결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최종 판정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으로서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특허를 침해를 했고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면은 갤럭시 S라든가 갤럭시 S2 또 뭐 넥서스 이런 제품들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이게 구형 제품들이고 일부는 뭐 단종 제품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번 판결에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이 ITC가 애플에 대해서도 삼성이, 그 당시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애플이 그래서 침해했다, 그래서 수입 금지해야 된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자국 기업 감싸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애플 보호주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삼성이, 근데 반대로 삼성이 지고 그럴 때도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양측이 이제 똑같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똑같은 결과를 빚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애플에만 봐주고 삼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들만 보호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판결 결과, 그리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전쟁, 그것이 이번에 아마 어쩌면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양사가 이제는 지루한 특허 소송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가입 이후에 나왔던 이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더 연장되는 겁니까? 10년 더? 이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보통 농특세라고 부르는 거죠. 예. 아마 뭐 취득세,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또 뭐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붙는 아마 농특세라는 항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체결이 되고, 그 협정이 체결이 되고 국내 농업의 어떤 파탄 위기,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가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특히 농민들 보호를 위해서 농특세라는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세였죠. 네. 그래서 10년 한시 목표로 해가지고 이것이 2004년에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 또 그 한칠레 FTA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칠레 FTA 이후에 농민 보호, 또 이런 이유로 10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내년이면 원래 이제 끝나게 됩니다. 내년 6월에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10년 더 연장하기로,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농민 보호를 위해서,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뭐 세금을 걷는다라는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가 그동안 이 목적세에 대해서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목적세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에만 쓰도록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세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경직이 됩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게 일반세 같은 경우엔 이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데다가 우선적으로 이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분을 하는 거죠. 예산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위해서만, 농촌만을 위해 쓴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데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농촌에만 써야 됩니다. 물론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을 할 때 뭐 농특세의 존속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만, 정부는 이런 농특세를 포함해서 목적세는 기본적으로 없애나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세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세라는 것이 특정 목적에 쓰는
한다는 점에서는 세수 확보의 용이성이 있습니다만 목적을 그러니까 용도를 한정해 놓음으로써 재정이 굉장히 경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걷어서 필요한 때 그때 이쪽이 더 필요할 경우엔 이쪽에 돈을 넣고 저쪽이 더 필요할 경우엔 저쪽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칸막이가 쳐져서 요 용도밖에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세는 줄여나가고 없애나가야 된다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또 이 재정의 어떤 비경직성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것이 기본 방침인데 어쨌든 그거에 역행한다는 조치 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4대강 하는 바람에 녹조 현상 생기면 거기에 따른 농어촌의 파급 효과, 환경의 파급 효과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해양의 적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어촌 특별세로 다 이 뭐라 그럽니까 지불되고 지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 칸막이를 높게 세워놓는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이제 재정 지출에 정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재정 정책의 기본인데 이 목적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어떤 재정의 효율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세수 확보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국회에서도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농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벤 베렌키 의장 후임 참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이 벤 베렌키 미 페드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벌써 6개월가량 남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후임이 누구냐뿐 아니라 빨리 정해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 페드의 2인자죠. 이 옐런이라는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이 레리 서머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명도로 따지면은 이 서머스 장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클린턴 시절에 이 호 시절을 이끌었던 그 재무장관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루빈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다가 나중에 장관이 됐죠. 그리고 또 하버드 총장을 했고 뭐 천재적인 경제학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뭐 좀 성격이 괴팍하다는 지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금융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오히려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 리만 사태 이후에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과연 적합한 페드 의장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옐런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무게감이라든가 지명도는 좀 떨어지는데 버냉키 의장과의 어떤 영속성,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선 더 나은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 중요한 게요. 이게 뭐 누가 되느냐 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한 6개월 벌써 반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이게 결국 이 페드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한 뭐 이 정부 내에서의 검증이라든가 의회 청문도 중요합니다만 시장 검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 시장이 선호하는 인사가 제일 좋은데 이런 게 결국 다 시장 검증의 과정이고.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전이 되도록 누가 될지 모르는 깜짝 인사들이 나오는데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자리는 시장 검증이 사실은 정부 검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좀 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호러 쪽이 좋죠 요새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책과 영화 속에 담긴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앱 채널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코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많은 글과 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것은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9 청호 나이스. 네, 주말에 읽을 만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책 소개 경제 시간입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를 다룬 이케아 그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업체인데요. 예. 가구 하나로 전 세계인의 생활 방식을 바꾼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이 기업입니다. 예. 스웨덴의 최고 유명 수출품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케아의 이 성공 신화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브랜드 전문가인데요. 이케아의 전 현직 직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을 또 인터뷰했고요. 네. 좀 이게 이케아가 자신을 드러냈기를 좀 싫어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공식 비공식 문건 또 다큐멘터리 영화 수많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이케아 배후에 놓여 있는 이 아이디어와 원칙 그리고 또 역사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케아의 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케아가 문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흥미로운 기업 같은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이케아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우선 이케아라는 기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숫자로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케아는 현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43개국에 338개의 이케아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업원은 15만 4천 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광명에 우리나라에도 매장을 엽니다. 다루고 있는 제품은 무려 10,000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2년 총 매출액은 275억 유로, 즉 41조 원 정도고요. 네. 1958년에는 300만 유로 정도였는데 54년 만에 9,167배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이한 점은 2008년 이후 시작된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케아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장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큰 매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 8개를 합한 크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고객들이 쉴 수 있도록 호텔과 레스토랑을 갖추기도 한답니다. 예. 하루에 전 세계 이 이케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숫자가 150만 명이고요. 예. 한 해로는 5억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케아가 이게 그 창업주의 이름 이니셜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네. 나무를 만드는
나무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벌목하는 곳 장소 이름을 또 두 곳 따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구점하고 전혀 다른 형태, 다른 개념입니까? 예, 이케아가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이 글로벌 기업이 하나가 됐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게 스웨덴 남부의 아주 시골 스몰란드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에 가장 모던한 디자인을 전파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셈인데요. 네. 특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무척 쌉니다. 예. 이케아의 한 광고 중에 이 침대는 잠옷보다 쌉니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예. 가구 가격이 싸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저렴한 가격을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고객이 함께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조립식 컨셉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플랫팩 가구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네. 이케아의 제품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이 납작한 상자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이 이 상자를 차량에 싣고 집으로 운반해서 손수 조립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운반비라든가 제작비가 절감이 돼서 가격이 싸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제품 가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흥미를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케아 매장이 스웨덴식 디즈니랜드라는 별명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유럽의 이 DIY 문화를 이끌기도 했죠. 네. 또 세 번째는 이 특징이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의 어떤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 전 세계를 매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또 특징들도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60년 이상 이케아를 이끌어오고 있는 이케아의 창업자이자 절대자로 불리는 잉바르 캄프라드가 이케아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자 또 이케아 하면 그 사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잉바르드의 I와 캄프라드의 K를 따서 이케아의 IK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분들 아버지하고 같이 농장을 꾸몄던 엠트리아드하고 아군나리아드 이쪽 두 군데서 E하고 A가 가져와서 이케아가 됐다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네네. 이 책을 선정한 데는 이케아라는 외국 기업 소개하려는 거가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이케아라는 기업은 내년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네. 선정한 이유는 요즘 국내 가구업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그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니 업계 1위였던 이 보르네오 가구는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10일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네. 또 이 국내 업계인 2위 리바트는 영업이익률이 0.5% 선에 머물고 있어서 예. 대표가 임기도 전에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무용 가구 1위인 퍼시스 역시 올해 1분기 매출이 59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 가구 산업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하는 업종인데요. 예. 1인당 GNP가 2만 달러 이상이면 사람들은 이 주택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예. 이제 가구 산업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1인당 GNP는 2000년대 후반부터 2만 달러로 접어들어서 가구업계가 이 성장할 만한데 그때부터 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름 아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가구 업계들의 어떤 디자인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이케아나 또 중국 동남아에 값싼 가구들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약화돼서 예.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데요. 이케아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완전 한국 그 가구업계는 초토화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네. 저가 상품이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다른 책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은 이 프라이탁 가방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예. 이 프라이탁은 가방 브랜드인데요. 예. 가방을 만든 이 재료들이 다름 아닌 트럭 방수포,
자동차 안전띠, 그다음에 자전거 바퀴 내부의 튜브, 뭐 이런 폐품들을 재활용품으로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그 유일무이하다고 하네요. 하나씩 만들 때마다 색다른 디자인이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크리에이티브한 회사고요. 또 가격이 20만 원에서 80만 원에 이르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가 상품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네. 오늘 책 2권 프라이닥 가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케아 2권의 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매번 영화를 통해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고 계시죠.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영화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 또 매몰의 기회비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한참 무더운 여름이니까 좀 으슥한 공포 영화 하나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좀비도 나오고 마녀도 나오는 이런 영화인데요. 근데 이제 무작정 무섭기만 한 영화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크리스 버틀러와 샘 페리 공동 감독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파라노만 이 영화를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보면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1인치씩 옮기고 다시 촬영을 하고 또 표정을 살짝 바꾸어서 다시 촬영을 해서 이어붙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인형이나 뭐 만든 물건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영화 촬영 기법인데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던 진흙 애니메이션인 그 윌레스와 그로밋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면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결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물체를 만들어서 물체를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이어붙이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인형극 중에서 크리스마스 뭐 하는 그 해골 나오고 하는 그 인형극도 혹시 그런 같은 종류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예. 실제 공포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좀 많이 패러디 됐겠네요. 이 영화에서. 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제가 줄거리를 안 여쭤봤네, 그죠? 예. 줄거리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사람 눈에 유령이 보인다면,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내 곁에 떠났던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 이런 소중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행운일까 불행일까? 영화는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주인공이 이제 소년 노만인데요. 이 노만이라는 아이의 눈에는 유령이 보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항상 우리 집 소파에 앉아가지고 노만과 함께 TV를 봅니다. 노만은 좀 취미가 좀 특이한데요. 기괴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호러를 즐기는 좀 취미인데 이제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는 노만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길 바라는데 아들은 어디서나 자꾸 튑니다. 왜냐하면 보는 데마다 유령이 보이니까.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유령을 볼 수 있는 거는 노만뿐이 아닙니다. 노만의 이제 할아버지도 유령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의 내력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해서 유령이 된 할아버지가 어느 날 노만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녀로부터 마을을 구하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마을에는 이제 마녀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 마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노만밖에 없다. 노만이 이제 마을을 구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 공포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패러디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어떤 공포 영화하고 많이 패러디가 됐습니까? 예, 그 노만의 친구가 노만 보고 노만아 놀자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그 제이슨의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만의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 보면 공포 영화가 할로윈의 또 테마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포 영화
영화를 좋아했던 그런 이제 마니아라면 이거 있어 많이 본 장면인데 재밌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숨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제가 생각했던 영화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이 영화 속에 숨어 있는 경제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마녀가 그 마을을 공격하는 방법이 좀비를 깨웁니다. 예. 깨워서 이제 마을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비와 관련된 이런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거 최근에 이 좀비가 많이 좀 문화적으로 저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부각이 되는데 우리 경제 쪽에도 사실은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좀비와 아시다시피 그 영혼이 없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특히 좀비가 경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좀비 경제다. 네. 좀비 경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리 경기 부양을 써도 가게와 기업 등 그런 그 경제 주체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서 침체가 계속되는 상태. 이걸 좀비 경제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 2000년대까지 일본 경제를 그 대표적인 좀비 경제로 부르기도 네. 합니다. 어떤 정책을 내도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요즘은 이 또 좀비 경제를 일본화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일본이라면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었는데 요즘은 침체의 상징이 되는 좀 그런 좀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23일인지 24일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는데 안 그래도 좀비 경제를 우리 한국 경제를 제가 좀비 경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좀비 국가가 있죠 좀. 네, 이 좀비 경제가 만연한 나라가 바로 이제 좀비 국가입니다. 네. 아무리 구제금융을 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국가들인데 뭐 유로존의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은 좀비 위기국 그리고 또 좀비 국가 실제로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전망에도 좀비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통상 이제 경제 전망을 하면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더해진 게 바로 좀비론입니다. 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이런 이제 경제가 살지를 않으니까 경제 전망할 때 그냥 아주 낙관도 아니고 그냥 비관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주 침체가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좀비론이다. 이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게 아주 좀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비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동양적인 표현을 쓰면 강시론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된 또 다른 좀비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좀비 소비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나온 얘기입니다. 빚을 갚느라 가계가 빠듯해지니까 네. 다음 월급날까지 간신히 생활만을 유지하는 소비자를 좀비 소비자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해서 경제 시스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소비자를 이제 좀비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좀비 소비자가 많으면 결국은 이제 내수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 투자도 늘어나기 힘듭니다. 네. 또 좀비 기업이라는 또 단어도 최근에 많이 쓰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나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연명만 하는 이제 기업을 말을 합니다. 네. 당장 제출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지는 않을 수 없는데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또 살아날 수도 없는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을 이제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좀비 기업들은 이제 뭐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 구조조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난론도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비 주식시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좀비 펀드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펀드 실적들이 나빠지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좀비 펀드라는 것은 이제 수익은 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펀드 수수료로 이제 겨우 연명만 하는 펀드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오르니까 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또 대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상 죽은 펀드다 이러면서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펀드, 살았는데도 죽어있는 펀드,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좀비 펀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좀비 펀드가 투자하는 이제 또 좀비 벤처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돈만 잡아먹고 별 생각 없는 사실상 죽은 벤처다. 이걸 또 좀비 벤처다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뜻의 좀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가 자금을 갖다가 빼돌리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세우는 것도 좀비 이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종의 그죠? 실체는 없고. 예. 네.
뭐 죽어 있으면서 돈은 그대로 토실토실 빼면 너무 어거지 같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구호도 있었는데 네. 좀비 시위대라고 불렀습니까? 분장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였죠. 그때. 예. 그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많은 월가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때 네. 실제로 이제 좀비 부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금융가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사무복 차림에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가짜 돈을 손에 움켜쥐거나 씹어 먹으면서 네. 좀비처럼 양팔을 들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행진을 했습니다. 네.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린 금융인들에 대한 풍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비는 실제로 월가에서 또 뜨거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자문사 CEO인 그 메르디스 휘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미국 대형은행들을 정상화하는데 10년은 걸린다. 네. 순자산은 거의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모두 좀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막상 좀비란 말을 들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또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좀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네. 요즘 그 사람 말은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한번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좀비 영화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의 영화 뮤직비디오 보면 예, 나오던데. 드릴러. 예, 드릴러에. 예, 바로였죠. 사실 그 좀비 역사는 그래 길지가 않습니다. 예. 1929년에 그 윌리엄 브릭스의 소설 그 마술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더 매직랜드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시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원래 살아있는 시체 좀비 얘기는 그 카리브해 일대에서 미신처럼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대중문화에 데뷔를 한 거고요. 1968년에는 그 조지 로메로 감독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제 좀비 영화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마이클 잭슨은 이제 뮤직비디오 스릴러에서 좀비를 출연을 시켰고요. 최근에 그 국내 가수 중에서 이정현 씨가 좀 살아있는 좀비 신부로 소재란 뮤직비디오를 또 들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좀비 산업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네, 이게 뭐 최근에 좀비라는 자체는 좀 부정적입니다만 좀비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미국의 주간지 더 위크가 한번 좀비 산업을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즉 그 좀비를 통해서 돈 버는 산업, 미국에만 무려 57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고 헐리우드가 지난 10년간 영화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25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비는 계속 이런 이제 연예 산업에서 좀 많이 좀 쓰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윌슨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혼자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비들하고 싸우고 개 데리고 있다가 그 영화 제목을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지구 최후의 날인가요? 아닌데.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맞습니다. 거기도 좀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설이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비는 아니고요. 변종 인류로 나오는데. 변종 인류. 거의 좀비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양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네, 앞서서 이케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세금을 70% 가깝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그만큼 내면 당연히 나라로부터 기대하는 것도 많겠죠.
오늘 일부 오프닝 내용이 세제 개편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40번님, 세금 좀 더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4대강 같은 세금 낭비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5356번님,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만들어 놓고 정작 사용하려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말뿐인 복지,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복지, 이제 그만합시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요.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조세 햇빛처에서 한국인의 유령회사 설립을 가장 많이 중개했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뉴스타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세 햇빛처에서 유령회사를 세우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중개업체가 바로 이 싱가포르, 홍콩에 위치한 UBS라는데요. 이런 유령회사들 찾아내서 세금 거두시고 똑바른 이 세무행정 하시고 돈 받지 않고 깨끗한 세무정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세무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3, 4부에서는 정부가 후속대책까지 내놨지만 요새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죠.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훈 교수하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하고 두 분 모셔가지고 요새 전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